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0년이 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감사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상하죠? 가장 아팠던 순간이 어떻게 가장 감사한 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이 저를 이리저리 굴리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의 의도는 해로웠지만 세월의 뜻은 은혜였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은옥입니다. 올해 68. 지금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은혜식당의 주인이지만 20년 전만 해도 저는 빗속에서 천막 하나 겨우 쳐놓고 순댓국을 팔던 포장마차 아줌마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 시작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에서 시작됩니다. 1장. 모든 재산은 은창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창백한 얼굴, 거친 숨소리. 저는 그 옆에서 3일 밤을 꼬박 세웠어요.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고 입술에 물을 적셔드리고. 그런데 아버지는 힘이 없는지 제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동생 은창이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시며 말씀하셨어요. 은창아, 왔구나. 그리고는 저를 흘끗 보시더니 동생한테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내 땅, 내 건물, 통장에 있는 돈. 모두 장손인 내가 가져야 한다. 넌 우리 집의 기둥이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으셨어요. 넌 시집 갔으니까 남의 집 사람이야. 김서방이 있잖아. 저는 평생을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가게 일 도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번 돈도 다 집에 갖다 드렸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뵙고 아프시다고 하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요? 대학 졸업하고 사업한답시고 돈 타다 쓰고 실패하면 또 손 벌리고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하던 애가 재산 얘기만 나오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애한테 전부를 주신다고요?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친척들 다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은창이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누나,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혹시나 했어요. 동생이 양심이 있어서 누나도 힘들었을 텐데 뭐라도 나눠야지 이럴까봐. 그런데 은창이가 한 말은 누나, 유산은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정하신 거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괜한 기대하지 마.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냥 환상이었다는 걸. 나는 그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덜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변호사를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렸습니다. 여보, 그냥 잊어. 진짜 가족은 우리야.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아니, 참은 게 아니라 삼켰어요. 그 억울함을, 분노를, 서러움을.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좋아. 나도 이제 내 인생 내가 산다. 남의 집 사람. 그럼 정말 남의 집 사람처럼 살아주지. 그게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장. 가난의 골목.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아버지 유산 한 푼 못 받은 게 억울했는데 정작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남편의 사업이 망한 겁니다. 남편은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요. 그 친구가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억. 당시 우리한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전세 살던 집도 뺏기고 카드 독촉 전화는 하루에 20통씩 왔습니다. 박은옥 씨, 이번 주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편분 어디 계세요? 연락 좀 닿게 해주세요.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서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학교 급식비도 못 내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고 저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버지 유산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은창이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어렵게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은창아. 나 누나야. 누나. 왜? 무슨 일이야? 그게 좀 힘든 일이 생겨서. 잠깐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곧 갚을게. 그때 은창이가 한 말. 누나, 나도 지금 사업 시작하느라 바빠. 그리고 누나도 이제 진짜 독립해야지. 평생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아니, 울음도 안 나왔어요. 그냥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독립? 내가 언제 의지를 했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빚이 있어 무너지는 사람. 빚이 있어도 일어서는 사람. 그리고 저는 일어서는 쪽이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 골목을 찾아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헌 천막 하나 얻어서 낡은 테이블 2개 놓고 중고로 산 냄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메뉴는 딱 하나. 순댓국. 어릴 때 어머니한테 배운 레시피 하나만 믿고 시작한 거예요. 첫날 손님이 3명 왔어요. 그중 1명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갔고요. 하루 매출 12,000원. 그날 밤 천막 안에서 남은 순댓국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바닥이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제부터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비가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뚝뚝뚝. 그 소리가 마치 응원 같았어요. 은호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3장. 남동생의 호황. 그 무렵 은창이는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으로 강남 한복판에 대형 한우 고깃집을 차렸어요. 3층짜리 건물. 룸만 15개. 입구에는 번쩍번쩍한 간판이 붙어 있었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거기 고기 진짜 좋다더라. 주차장 넓고 인테리어도 끝내준대. 연예인들도 온대.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찼고 평일에도 웨이팅이 30분씩 걸렸습니다. 은창이는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고급차 앞에서 찍은 셀카.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하늘이 돕는다. 해시태그 감사, 해시태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노력? 내가 뭘 노력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창이는 성공했고 저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는 언니가 말했어요. 은호가 너 남동생 있잖아. 그 유명한 고깃집 사장이 내 동생이라며. 부럽다 정말.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네, 제 동생이에요. 야, 그럼 너도 거기 가서 일하지 그래. 식당 일 경험 많잖아. 괜찮아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사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내가 왜 동생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남의 집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은창이는 점점 변했어요.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좀 빨리 움직여. 손님들 지금 인상 쓰고 있잖아. 아줌마, 화장실 지금 개판이야. 다시 청소해요. 단골 손님이 친척한테 전해준 얘기로는 은창이가 술 취하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아버지 재산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 누나처럼 후줄근하게 살 순 없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더 세게 냄비를 닦았습니다. 좋아. 후줄근하다고. 그럼 이 후줄근한 인생으로 내가 상상도 못할 걸 해보지. 4장. 은옥의 작은 기적. 그리고 기적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비오는 금요일 밤이었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천막이 찢어질 것 같았고 저는 그냥 접으려고 했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우산도 없이 뛰어왔습니다. 아줌마, 순댓국 하나요? 어머, 손님, 비 많이 맞으셨네요. 잠깐만요.
저는 따뜻한 국밥을 끓여서 내드렸습니다. 그 남자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헐,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요? 고마워요. 아니, 진짜요. 저 PD거든요. 방송국에서 음식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인데. 이 맛은 진짜 방송 나와도 될 정도예요. 저는 그냥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을. 배고프면 원래 다 맛있어요. 그런데 그 PD가 진짜로 연락을 해왔어요. 일주일 후 골목 맛집 탐방이라는 프로그램 촬영팀이 왔습니다. 카메라 세대, 조명, 감독, 스태프들. 시장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했어요. 은옥이가 방송 나온대. 헐, 대박. 촬영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제 손이 떨려서 국물이 냄비 밖으로 튈 뻔했어요. 사장님, 긴장 푸세요.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요. 방송은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언니, 나 방금 TV에서 봤어. 은호가, 너 대박이다. 벌써 유튜브에도 떴어. 엄마, 진짜 자랑스러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천막 앞에 이미 줄이 서 있었어요. 10명. 아니, 20명. 어머, 사장님. 빨리 문 열어주세요. 저 어제 방송 봤어요. 꼭 먹고 싶어서 새벽부터 왔어요. 그날 하루 매출이 80만 원. 평소의 10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줄은 끊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천막을 걷고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6평짜리 쥐꼬리만 한 가게였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옥이네 순댓국. 이름도 거창하지 않고 꾸밈도 없고 그냥 제 이름 그대로. 개업 첫날 꽃다발을 들고 온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맛은 절대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돈으로 시작한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시작한 거구나. 그게 차이였어요. 은창이는 아버지 돈으로 시작했고 저는 제 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5장. 남동생의 추락. 그 무렵 은창이한테는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균열이었어요. 사장님, 고기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여기 서비스 왜 이래요? 벨 눌러도 안 오고. 리뷰가 하나둘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창이는 그걸 무시했어요. 그냥 까다로운 손님들이야. 신경 쓰지 마. 직원들은 하나둘씩 그만두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심해요. 맨날 소리만 지르고. 보너스도 안 주면서 왜 이렇게 쉬는 날도 줄이는 거예요? 그래도 은창이는 자신만만했어요. 직원 나가면 또 뽑으면 되지. 일자리 구하기 힘든 세상인데 뭐.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가 터졌습니다. 은창이는 돈을 너무 쉽게 벌었어요. 그래서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형님, 이거 대박 나는 사업이에요. 부동산 개발인데 3개월이면 2배로 불려드릴 수 있어요. 은창이는 덥석 물었습니다. 3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였습니다. 그 사업가는 돈을 들고 잠적했고 은창이는 하루아침에 3억을 날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세무조사까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신고 누락된 항목이 있습니다. 추징금 1억 8천만 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은창이는 무너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었어요. 소문이 퍼졌거든요. 거기 세무조사 들어갔대. 사장이 돈 문제 있다던데. 직원들도 떠나고 남은 건 텅 빈 룸과 쌓여가는 빚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창이가 술에 취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나, 나 이상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은창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나만 믿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누나는 잘 되고 나는 왜 망하는 거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창아, 술 마시지 말고 집에 가 있어. 내일 얘기하자. 누나,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매정했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창아, 넌 돈을 받았지만 나는 깨달음의 기회를 받았어. 그 차이를 이제야 알겠니? 6장. 그 고깃집, 내가 사겠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제 식당은 이미 전국 3대 순댓국집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우리 집 순댓국 막을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분점을 내자는 제안도 수없이 들어왔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분점 내면 맛이 달라져요. 저는 제 손으로 직접 하고 싶어요. 손님들은 그런 저를 더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돈보다 맛을 선택하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통장 잔고는 점점 늘어났고 빚은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세가 아닌 제 집을 마련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시장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은호가 너 동생 가게 알지? 그거 경매 나왔대. 뭐? 경매? 응. 빚 못 갚아서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더라. 며칠 후에 입찰한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매? 그럼 은창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창이가 어떻게 됐을까?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어. 자존심이 그렇게 세나. 근데 내가 도와줘야 하나? 그리고 또 다른 생각. 그 가게를 내가 사면 어떨까? 이상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버지가 은창이한테 준 재산으로 세운 가게를 아무것도 받지 못한 내가 사게 되다니. 세상은 정말 묘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매일.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입찰 참가자가 5명 있었어요. 다들 투기꾼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위치야. 리모델링하면 대박 나겠어. 맞아. 최저가로 시작하니까 이득이지.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입찰가를 적었어요. 최저가보다 조금 높게. 그리고 봉투를 제출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30분 후 결과 발표. 낙찰자 박은옥 씨. 그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정말 샀구나. 아버지의 재산으로 세운 그 가게를. 법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묘한 감정. 세상은 정말 공평하구나. 7장. 몰락과 화해. 고깃집 건물 인수일. 저는 은창이한테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번쩍이던 간판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깨진 유리, 녹슨 철판. 3년 전만 해도 줄을 서던 그 입구가 이제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텅 빈 홀. 먼지가 쌓인 테이블들. 그리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 은창이었습니다. 은창아. 은창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눈은 푹 꺼져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누나. 은창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샀구나. 이 가게를. 응. 웃기지? 아버지가 나한테 준 재산으로 산 이 건물을 결국 누나가 사게 됐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은창이 옆에 앉았어요. 은창이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 정말 미안해. 그때 유산 얘기할 때 누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 나 진짜 나쁜 놈이었어. 알아.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 주신 건 날 더 사랑해서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그건 그냥 관습이었을 뿐이야. 아들이니까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는 너를 더 사랑해서 준 게 아니야.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거지. 누나는 미워하지 않아? 미워했지.
많이 증오했어. 왜 나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못 받았을까? 왜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동생만 인정받았을까? 미안해. 그런데 말이야, 은창아. 저는 은창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내게는 축복이었어. 뭐? 너는 돈을 받았지만 나는 고난을 받았어. 너는 쉬운 길을 걸었지만 나는 힘든 길을 걸었어. 그런데 그 차이가 결국 지금을 만든 거야. 너는 돈이 있어서 배울 필요가 없었어. 떨어질 걱정 없었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그런데 나는 떨어지면 끝이었어.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방심할 수 없었고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 누나,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은창아. 아버지가 너에게 재산을 준 건 너를 약하게 만든 거였어. 그리고 내게 아무것도 안 준 건 결과적으로 날 강하게 만든 거였어. 은창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연민으로. 분노가 아니라 이해로. 은창아, 일어나. 가게 문 닫고 나가자. 어디 가? 내 가게. 밥 먹으러. 누나 가게. 응. 순댓국 한 그릇 사줄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은창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누나, 나 같은 놈한테 왜 그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잖아. 그걸로 충분해. 8장. 인생의 아이러니.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은창이의 가게를 완전히 리모델링했습니다. 화려한 한우집이 아니라 소박하고 따뜻한 식당으로 바꿨어요. 벽은 밝은 크림색으로 칠하고 창문은 크게 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제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효율적이면서도 음식에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구조로. 개업 전날 밤, 간판을 다는 날이었습니다. 간판집 사장님이 말했어요. 은혜 순댓국 좋은 이름이네요. 네, 고마운 이름이에요. 간판이 걸렸습니다.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켜지자 간판 글자가 밤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은혜 순댓국. 저는 그 간판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원망했던 그 유언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만약 아버지가 저한테도 재산을 나눠주셨다면 저는 아마 그 돈에 기대어 살았을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저를 만들었어요. 확장 개업일.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은옥이네 순댓국이 옮긴 데야? 와, 식당 넓혀도 손님들이 북적북적하네. 어머, 여기 그 유명한 은옥이네 사장님이 하신 거래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순댓국 하나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정성껏 차린 순댓국을 내놓자 할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우리 엄마 손맛 같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왜 상호를 은혜 순댓국으로 바꿨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제가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어떤 은혜요? 아버지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신 은혜요.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그게 은혜예요? 네. 처음엔 몰랐어요. 원망만 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일 큰 은혜였더라고요.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걷게 해주신 거, 의지할 것 없이 스스로 일어서게 해주신 거. 그게 다 은혜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날 늦은 저녁 은창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누나, 설거지도 내가 할게. 주차일은 이제 끝났어. 은창아, 너 안 해도 돼.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나도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은창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우리 이제부터 같이 일어서는 거야.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남매잖아.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은혜 순댓국은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명소가 됐어요. 손님들은 음식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으러 옵니다. 사장님, 오늘도 힘든 일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위로가 돼요. 이 식당 올 때마다 뭔가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음식은 맛만 전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도 전하는구나.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린 은창이, 그리고 어린 저. 모두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그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사장님, 가족 사진이에요? 네, 옛날 사진이에요. 행복해 보이네요. 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세상에 뜻없는 일은 없다는 걸. 아버지가 저를 차별한 건 잘못이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빛나게 만들었어요. 만약 제가 유산을 받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안주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살기 위해 싸워야 했고 그 싸움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 말이 딱 제 인생 같아요. 사람의 뜻은 해로웠지만 세월의 뜻은 은혜였습니다. 은창이는 지금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제 식당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일이 뭔지 배우고 있습니다. 땀 흘리는 게 뭔지, 손님을 대하는 게 뭔지, 진심을 담는다는 게 뭔지. 어느 날 은창이가 말했어요. 누나,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전 재산을 줘서 망한 거야. 그런데 누나는 아무것도 안 줘서 성공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야, 은창아. 쉬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요즘 저는 가끔 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예전에는 원망스러워서 잘 안 갔는데 이제는 감사해서 갑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서 저는 모든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바스락거립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은호가 미안하다. 그리고 잘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는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의 모습으로 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준 건 재산이 아니라 강인함이었어요. 동생한테 준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결국 우리 남매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하고 원망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그 고생이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언젠가는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훗날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쉬운 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것을. 어려운 길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은혜 순댓국 간판 아래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고 안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은창이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입니다. 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합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잠시 고요해집니다. 은창이가 물어요. 누나 힘들지 않아? 저는 미소 짓습니다. 아니, 행복해.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창문 너머로 달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5년. 그때는 원망스러웠던 그 밤이 이제는 감사한 시작점이 됐습니다. 세상에 뜻없는 일은 없습니다. 해로웠던 그날의 결정이 결국 제 인생을 빛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줬지만 진짜 은혜는 제게 왔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드신 분들,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 지금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난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그랬듯이요. 은혜 순댓국은 지금도 운영 중입니다.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제가 직접 순댓국 한 그릇 끓여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인생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